중국 청나라 시대 함옥당 지역에 대치섬을 다진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둘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몇 해 전 잠원독재의 한 첫째 아들이 멀리 강남 땅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째는 관직이 오르자 임지로 떠났고 한 번 떠나면 2년 동안은 소식조차 없었다. 노인은 매일 밤 멀리 떠나 있는 아들의 안부를 걱정하곤 했다. 이 녀석이 낯선 곳에서도 무사히 잘 지내고 있어야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지쳐있던 어느 뒷통밤, 갑자기 대문 쪽에서 품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단 말인가 의아해하며 밖으로 나가보니 문 앞에 자주 및 도포를 걸친 선비가 조용히 서 있었다.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 아무개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신기하게 빛나는 천백한 얼굴. 그를 본 노인은 뭔가 낯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희는 예전에 한두 번 정도 본 적 있는 처마의 먼 친척일터 애매하게 남아있는 지역의 조각을 더듬던 노인은 마침내 신기한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는 반가운 마음으로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참으로 오랜만이요. 어서 들어오시지요. 평소 손님 대접을 인색하게 하지 않았던 노인은 늦은 밤이었지만 작은 술상을 차려 그를 대접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짙은 밤에 아무 연락 없이 찾아왔다는 건 분명 뭔가 사연이 있을 터. 술잔이 몇 번 돌고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질 즈음 노인은 슬쩍 정씨에게 말을 건넸다. 헌데 무슨 일로 이런 늦수한 곳까지 어렵게 발걸음을 하셨소? 그 물음에 대한 정씨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조용히 노인을 바라보다가 되려 물었다. 어르신께서는 제가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순간 밤하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건 모르겠소만. 그러자 정씨는 리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나직이 말했다. 저는 요즘 저승에 관하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실로 지기하고 훈단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저승에서 일한다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노인은 속으로 웃으며 농담이라 여겼고 그의 말을 흘려듣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리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누운 뒤에도 그의 말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승이 잃은 미승과 모두 반비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몰라. 죽은 뒤에야 죄를 깨닫지요. 그의 말처럼 노인은 잠자리에서 한참을 뒤척이며 불현듯 문득 방문이 끼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놀라서 문 쪽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서 자주 및 도포를 입을 사내가 조용히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분명히 정씨였다. 그는 낮과는 전혀 다른 기호를 풍기며 말했다. 아까 보니 어르신께서 제 말을 믿지 않으시는 것 같던데요. 제가 진기한 광경 하나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노인의 마음은 어느새 불안과 두려움으로 뒤덮였다. 그는 대답을 망설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말문이 막혀 있었다. 그때 정씨가 부드럽게 다가와 그의 손목을 벅석 잡았다. 따라오시지요. 노인은 마치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그의 손에 이끌려갔다. 그들은 마당 쪽 문 앞에 도달했고 정씨는 조용히 문을 열어젖혔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이승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낯선 세계였다. 검고 누런 먹구름이 하늘을 짓누르는 가운데 멀리 갈고리처럼 씌어질 산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다. 그 아래로는 마치 칼날을 세운 듯 날카로운 풀들이 지평선까지 빽빽이 뻗어있는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이 바로
옛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저승이라니 믿기 어려운 풍경 앞에서 발을 멈춘 대웅에게 점심은 조용히 말했다. 따라오시지요. 대웅은 점씨의 뒤를 따라 별지이한 들판을 천천히 걸었다. 오직 발자국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고 그렇게 얼마 만에 걷다 보니 어느새 성기슭에 닿아오지고 있었다. 그때 멀리 작은 건물 하나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말없이 걸음을 옮기던 점씨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의 메족 하나 저 안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대웅은 크게 놀랐다. 뭐라고요? 내 메족 하나 여기 있다고? 그 아이는 산소땅에서 혈령으로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혼란스러운 마음에 대웅이 되묻자 점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믿기지 않으시면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보시지요. 물 안으로 들어서자 양옆으로 길게 늘어선 깃발 사이로 단정히 앉아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정녕. 저 아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는 틀림없이 대웅의 메조카였다. 이승에서 분명히 관직이 있던 아이가 왜 저승의 관리로 있는 것인지 대웅은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조카에게 반환하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점씨가 그의 소매를 세차게 붙들었다. 더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의 얼굴엔 아까 연애 자리에서 잠시 기쳤던 섬뜩한 미소가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다. 대웅은 점씨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한 채 또다시 이끌려 나왔고 두 사람은 이번엔 한참을 더 걸어 어느 어둑한 계곡 깊숙한 곳에 도착했다. 그곳은 음습한 기운을 품은 관아 하나나 자리하고 있었다. 사람은 어두워 쉽게 알아볼 수 없었지만 지붕과 기둥마다 괴기한 짐승 형상이 촘촘히 조각되어 있어 화려하면서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섬뜩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이곳엔 누가 있어? 이유 모를 불안감이 온몸을 덮친 대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점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놀라운 대답을 내놓았다. 어르신의 아드님이 계십니다. 뭐라고요? 네. 아들이 여기 있다고? 점씨가 문을 열자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대웅은 다시금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문중 사이로 보이던 것은 다름 아닌 거대한 늑대 한 마리였다. 여성은 숨을 헐떡이며 불친해 와서는 대웅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늑대는 마치 이만임을 가려내려는 듯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내고 침을 질질 흘리며 낳고 굵은 숨소리를 내뿜고 있었다. 그 미혹적인 기세의 대웅은 단히 한 걸음도 더 내디딜 수 없었고 숨조차 숨기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러나 점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웅의 팔을 쭉 잡아들었다. 닥치나, 어르신. 그러고는 거칠게 늑대를 밀쳐내고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두 사람은 어섬 푸른 빛이 내는 횃불이 길게 이어진 복도를 따라 직실히 들어갔다. 그 끝에 도달하자 어둠 속에 널찍한 대청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엔 앞서 보았던 것과 같은 커다란 늑대들이 대청 안과 주변에 아무렇게나 뒤엉켜 있었고 안채의 높은 단산 위에는 사람의 것이라 짐작되는 쾌볼들이 눈더미처럼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 대청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그 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분명히 익숙했다. 대웅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이 목소리는 바비. 그렇다. 바로 대꼬미의 첫째 아들 대답이었다. 아버지. 그 순간 대답은 단번에 부침에 안아보고는 단정히 북받친 듯 판이 웃으며 달려나왔다. 설마 아버지께서 이곳까지 오시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동안 그리움으로 눌러왔던 감정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고,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를 향한 애틋함이 묻어나 있었다. 그러나 객관의 메모는 이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다. 조금 전 저승의 관아에서 본 외조카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그의 머리에는 붉은색 보석이 박힌 찬란한 관모가 얹어 있었고, 온몸에는 매미 문양이 촘촘히 새겨진 기단 관복이 정갈하게 걸쳐져 있었다. 그 자태는 분명 이승이 웬만한 고위 관직자보다도 더 근엄하고 화려해 보였다. 그러나 그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안색은 놀라울 만큼 초췌하고 피로해 보였다. 눈가는 튀나게 꺼져 있었고, 입술 주변에는 마치 검붉은 핏자국처럼 보이는 것이 얼룩져 있었다.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장남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런데도 대웅은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토록 그리워했음에도 지금 이 아들을 마주한 순간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버린 것이다. 아들은 기뻐하며 부친의 손을 양손으로 꼭 붙잡았으나 대웅은 그것마저도 어딘지 차갑게 느껴져 몸을 굳힌 채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백감은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별다른 의심 없이 그를 조용히 자리에 앉히고는 주변에 큰 소리로 외쳤다. 뭘 하고 있는가? 어서 내 부친께 올릴 음식을 준비하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 마리의 늑대가 느르렁거리며 어디론가 달려갔다. 녀석은 꽃과나 깊숙한 복간으로 들어가다니 무언가 크고 무거운 덩어리를 입에 물고 다시 돌아왔다. 대웅의 눈앞에 내던져진 그것은 단숨에 숨이 막힐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썩기 시작한 인간의 시신이었다. 원우원은 번개 변해 있었고 살점은 군데군데 떨어져 나다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대용은 아연실색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백가는 그저 튀어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께 대접해드릴 진귀한 요리의 재림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른 늑대들이 그 시체로 달려들었다. 그들은 달기달기 찢어질 살점을 이빨로 뜯어내고 핏물이 흉건히 되어 나오는 것을 마치 아무렇지 않게 오걱오걱 씹어댔다. 그 장면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지옥 그 자체였다. 대용은 정신이 혼미해지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쳤다. 안 돼요. 더는 못 보겠소. 제발. 나를 도로 이승으로 돌려보내 주시오. 하지만 그 순간 어둠을 찝는 듯한 갯미 개처만을 진동시켰다. 기가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강렬한 훈둥비 천체가 대천 흥가운데로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황금 박쥐를 온몸에 두는 두 명의 모사였다. 그들의 각지는 눈부시게 빛났고 이연과 지온으로 주위를 압도했다. 이 광경을 본 백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두 눈을 휘둥그레 떴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보령 몸을 돌려 대천 밖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두 모사는 정관석화처럼 몸지렸다. 그중 한 명이 번개처럼 팔을 휘둘러 도망치던 백단의 몸을 허공에서 붙잡았다. 다른 한 명은 기다렸다는 듯 오란을 꺼내 그의 몸을 칭칭 감쌌고 백단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괴성을 질렀다. 그러던 이내 그의 몸은 끔찍하게 뒤틀리며 형태가 변하기 시작했다. 살갗은 갈라지고 이빨은 뾰족하게 길어지며 곧 백단은 사람의 형상을 잃고 거대한 호랑이로 변했다.
이빨을 드러낸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마지막 저항을 하려 했지만 모사 중 한 명이 그의 입을 짓밟고 단호하게 칼을 들어 올렸다. 그 칼이 내려오면 아들은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었다. 제발. 안 됩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순간 대웅은 모든 두려움을 무릅쓰고 모사 앞에 몸을 던졌다. 모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부는 표정으로 대웅을 밀쳐내며 외쳤다. 하늘의 명을 거역하면 그 누구도 모사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옆에 서 있던 다른 모사나 문든 모원다 떠오른 듯 그를 말렸다. 잠깐. 아직 되지 말게. 그 두 판을 들어주도록 하지. 어차피 내년 4월, 그때 일이 있지 않다. 그 말에 칼을 들었던 모사는 고개를 숙이고 날짜를 헤아려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때까지만 유의하겠다. 그러고는 칼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어 단호히 말했다. 그러나 그 사이 다시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저 인마는 부숴야겠다. 그 말이 끝나자 두 모사는 바닥 허리춤에서 커다란 쇠망치를 꺼내 들었다. 황금빛 각조 아래 번뜩이는 무기의 그림자가 천천히 대천 바다를 향해 들이워졌다. 그러고는 모사들이 커다란 망치를 높이 들어 올리더니 주저함 없이 커다란 호랑이의 아다리를 향해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방천이 뼈를 내리짚는 소리, 무거운 망치와 손본니에 부딪히는 징그러운 뒷미 연이어 터졌고 그때마다 객단이 변한 호랑이의 이빨이 산산이 부서져 뒤처럼 흩날리며 개천 마루 위에 떨어져 내렸다. 그 장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잔혹하고 참혹했다. 그 순간 대웅은 마치 번개에 맞은 듯 온몸이 덜컥 떨리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식은땀으로 옷이 흠뻑 젖은 채 침상에 혼자 누워 있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밤 안에는 아들도 모사들도 없었다. 방금 전까지 너무도 선명하게 적었던 그 끔찍한 광경이 마치 꿈처럼 사라져 있었던 것이다. 꿈이었단 말인다. 그런데 그때였다. 방문 쪽에서 기의 문이 비스듬히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동년 꿈속에서 점씨와 함께 지나쳤던 그 문에서 나는 것과 똑같았다. 대웅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조심스레 문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문만을 내다보자 안개 낀 어스름한 새벽빛 속으로 자주미 꽃자락을 휘날리며 천천히 사라져가는 한 형체가 있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대웅은 곧장 둘째 아들을 불러 간방에 적은 일을 조용히 들려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근심이 깃들어 있었다. 필씨, 내 형. 내 형에게 무슨 변고가 닥친 게 분명하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야. 내가 직접 강남으로 가서 그를 데려오나다. 둘째 아들 또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이 서늘해졌다. 아버지의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또 지혜있기 때문이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아버지의 탄지를 품고 서둘러 강남으로 떠났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그는 강남 땅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곳의 풍경은 그가 머릿속으로 들이던 강남과는 전혀 달랐다. 기름진 평야와 넘쳐나는 곡식, 탐화롭고 풍요로운 삶 듣기만 했던 강남의 이미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가 마주한 것은 메마른 땅 위에 굶어 죽은 시체들이 길가에 널려있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난상한 몸으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고 곳곳에서는 절망과 고통의 비명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처참한 광경은 둘째의 마음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불길한 이랑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고 그는 곧장 형이 머무는 관저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관저에 도착했을 때도 그 불길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자신이 도착했다는 전단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백감은 예전처럼 마당으로 마중을 나오지도 않았고 얼굴을 보기 전까지 어떠한 인사도 없었다. 그저 선인을 통해 안채로 들라는 말만 전해졌을 뿐이었다. 둘째가 안채에 들어섰을 때 그는 형이 침상에 몸을 눕힌 채 자신을 맞는 것을 꼬았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까이서 보는 순간 그의 등줄기를 싸늘한 기운이 훑고 지나갔다. 형의 입가에는 피로 젖은 수건이 조심스레 대어져 있었고 그의 앞니는 모두 부서져 있었다. 형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둘째는 다급히 물었고 백감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며칠 전 술에 취해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 바람에 이 모양이 되고 말았네. 그러나 둘째는 그 말이 진실인지 의심스러웠다. 그는 조용히 형님 안에서 떨어졌다는 날짜를 머릿속으로 헤아려 보았다. 그리고는 아버지 대웅이 그 기이한 꿈을 꾸었던 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둘째는 즉시 품속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조심스레 전했다. 백감은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글을 끝까지 읽어내려만 그의 얼굴은 어느새 종이장처럼 청백해져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침묵하던 그는 이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겨우 이런 일로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아버지께서 요즘 심약해지신 모양이야. 꿈에 너무 깊이 매인 거겠지. 그러나 그때 둘째의 시야 한쪽에 이상한 장면이 들어왔다. 형의 등 뒤 커튼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금은 보화와 기단, 검은 상자들과 기괴한 장식품들이 어지럽게 쌓여있는 모습이었다. 형님 댁에 언제 저런 것들이 이렇게나 많았지? 둘째는 알 수 없는 섬뜩한 기운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나하나 사마와 보석으로 정교하게 장식된 화려한 궤적들, 그리고 산처럼 높이 쌓인 금은 보화와 진귀한 물건들은 둘째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실로 눈부시고도 낯선 광경이었다. 빛나는 기단, 정체 모를 이국의 장신구들, 도무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들이 층층이 쌓여있는 그 반은 마치 이 세상 것이 아닌 듯 불길한 빛을 뿜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사치와 번영은 그가 강남 땅에 도착하며 길가에서 목격했던 굶어 죽은 백성들의 시신과 끊임없이 울부짖는 노력자들의 기면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토록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이 집 안에서 많은 탐욕과 권세가 마치 섬처럼 쌓여 있었던 것이다. 백감은 어느새 강남 땅의 설령 자리까지 올랐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에게 조금도 만족이 되지 않았다. 그는 더 큰 권력, 더 높은 자리를 갈망했다.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 그는 자신의 현에서 살아나는 백성들을 가차없이 시탈하기 시작했다. 세금과 노역을 끝없이 물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권세 높은 중한 관료들에게 뇌물을 바쳐 더 좋은 관직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다. 그 모든 실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둘째는 참을 수 없는 기통 안에 혐을 붙들고 단곡지 호소했다. 형님, 제발 이쯤에서 멈추십시오. 이 길의 끝은 하늘 뿐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와 함께 돌아납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담은 봄생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쾌하다는 듯 눈썹을 찌푸리며 팔을 억누르지 못한 채 손이 쳤다. 이 무슨 어리석은 소리냐. 너도 아버지도 총구 속에 처맞겨 살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망상만 늘어놓는구나. 관직의 승진과 자처는 백성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고관대작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아무리 백성들에게 잘해맞자 그들이 나를 추천해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고위 관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곧 살아남는 길이야. 그리볼은 냉정하게 저울을 굴러 동생을 관저 밖으로 내쫓았다. 그러나 둘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 날을 두고 다시 현희 관저를 찾아났다. 마음을 바꾸기를 바라며 하루에도 몇 번씩 문 앞을 서성였으나 백담은 더 이상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의 집을 드나드는 이는 오직 뇌물을 주고받으러 올 상인들과 관료들 뿐이었다. 이제 둘째는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한 채 돌아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둘째가 침통한 표정으로 홀로 고련 집에 돌아오자 대웅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탄식했다. 이제 별 수 없구나. 하늘에 의지할 수밖에. 그리고는 남은 전 재산을 풀어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다. 집까지 초불에 낡고 조그마한 흙집으로 이사한 그는 매일같이 하늘을 향해 기도하며 단 한 가지 소망을 빌었다. 부디 내 불효한 자식의 죄가 우리 가족에게까지 미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매일 기도하던 어느 날, 그 집에 급한 정보 하나가 날아들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도련님께서. 정보를 받아낸 대웅은 채 읽기도 전에 손이 떨리고 무릎에 힘이 빠져 그대로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날은 마침 그토록 이상했던 그날과 같을 서원의 첫날이었다. 정보 속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다. 백감이 드디어 미부의 관리로 천거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동생을 쫓아낸 뒤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여전히 천의 백성들을 착취하며 곳곳의 고관들에게 뇌물을 돌리고 온갖 수단을 써가며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관직을 손에 넣은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토록 원했던 것을 손에 넣은 이후에도 백간의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다. 그가 원하던 자리에 올랐건만 기쁨도 성취감도 없이 마음 한켠에 찝찝한 무언가가 계속 걸려 있었던 것이다. 그를 축하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 그의 집 앞에 줄을 서는 암호하는 자들, 온전 성실에 이루는 인파 속에서도 단 한 사람도 내 아님, 단 한 가족도 그에게 열람을 주는 이가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백감은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옳았음을 아버지께 보이고 싶었을 뿐인데. 이에 백감은 자신이 이룬 성공과 권세를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술의 반액 재물을 싣고 수십 명의 시종을 거느려 선대하게 고향으로 향했다. 황금으로 장식될 술에는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따라붙은 말들은 모두 기단 장식이 달린 안잔을 얹고 있었다. 앞뒤로 호위하는 자들은 날카로운 창과 검을 들고 있었고 그 장면은 마치 한 고위 관리가 황제의 사순이라도 된 듯 이풍당당했다. 그렇게 한참의 흉년을 이어가던 중 인정이 드문 성기슬기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때 아는 요란한 함성과 함께 갑자기 무리 지은 자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너는 무리 피와 살을 따나 출세를 이룬 자다. 그들은 단연 땅에서 수탈당하며 고통에 몸부림치던 백성들 중 일부였다. 그들의 눈은 튀눈물로 물들어 있었고
손엔 날이 선낫과 창, 도끼가 들려 있었다. 내 놈의 목을 베어 우리 죽은 자들의 한을 풀겠다. 분노로 가득 찬 이들은 네 마디 함성과 함께 일제히 백담을 향해 달려들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혀처럼 그를 받들며 움직이던 시종들은 위험을 감지하자마자 주인을 버리고 제 목숨만 살기 위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주인님, 이럴 줄 몰랐습니다. 난 말도 없이 그들은 수레를 뒤엎고 말을 끌고 편급히 사라졌다. 남겨진 건 적의 무리에 둘러싸인 백닭과 몇 명의 시종뿐이었다. 도적들은 남은 자들을 가차없이 베어 쓰러뜨렸다. 그 피는 재물 위에 흘러내려 훈둠과 섞였고 순식간에 처절한 보름장이 되어버렸다. 백담은 결국 도적들 모두 머리 앞에 끌려나왔다. 그의 손에 들린 검이 빛을 반사하며 번뜩였다. 너는 죄를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원언을 외면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죄감을 치러다. 그가 건을 높이 들더니 3번에 걸쳐 내리쳤다. 백담은 끝내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떨구었다. 이마의 단검 끝에서 울림이 퍼졌고 그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 그 뒤에도 도적들은 그에게 붙어 살며 이들을 취하던 시종들을 모조리 쫓아다 대었다. 그리고 백담이 모은 모든 재물을 나누어 가지곤 말을 몰아 산속으로 사라졌다. 그 많은 시종들 중 겨우 1명만이 목숨을 건져 대웅의 집까지 돌아올 수 있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대웅은 놀라움보다는 참온한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귀신의 노려움이 그 아이에게만 닿았으니 이는 하늘이 우리 집안을 보호해 주시는 덕일 터이다. 그는 조용히 향을 찌워 하늘과 점실에 향한 밤사의 제를 올렸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깃톤 밤 대웅은 다시금 누군가 물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꼭시 점시인다. 그날 밤 그가 처음 점시를 만났던 지역이 떠올랐다.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대웅은 조심스레 대문 쪽으로 향했다. 가까워질수록 문 밖에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그곳은 누군가 등이 굽은 채 몸을 돌린 채 서 있었다. 어둠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지이한 지호는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니었다. 정연서, 당신이 또 오신 겁니다. 그러자 그 정체불명의 사내는 펄떡이며 힘겹게 대답했다. 나야. 나야. 대웅은 횃불을 들어 그 모습을 비췄고 순간 그는 숨이 막힐 듯 놀랐다. 그 사내는 머리가 거꾸로 꺾인 채 등을 보이며 흐느끼고 있는 백답이었다. 그는 이미 죽은 자신의 몸 곁에 선 채 혼백이 되어 스스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죽었다. 나는 죽었다. 백담은 기절 직전에 몸으로 쓰러져 있는 자기 육신을 끌어안고 서럽게 울었다. 하지만 아무리 손을 뻗어도 그의 손은 그 육신에 닿을 때마다 안개처럼 스르르 흩어졌다. 왜 이리 놀라시오? 갑작스러운 사랑 목소리가 백단의 귀를 찔렀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조금 떨어진 곳 자주빛 도포를 걸칠 사내가 새하얀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죽기 전 당신의 부친께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소.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는 천천히 백단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이오. 어리석은 아들이 죄를 깨닫지 못해 결국 일이 이 지경까지 왔지만
그렇다고 갚아야 할 은혜를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소. 그제야 백감은 사내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았다. 그는 분명히 오래전 부친 대웅이 자정무련에 맞이했던 그 정씨였다. 백감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날 욕심의 문이 멀어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